노후 망친 재혼, 사별한 67세 아버지의 뼈저린 반성. 저는 67세 김도연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돌아봤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요. 그럼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서 말이죠. 처음엔 딸 수진이가 자주 와서 챙겨줬어요. 반찬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데 아이도 이혼하고 손주 키우느라 바쁘잖아요. 제가 계속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동네 살던 김씨 아저씨 장례식에 갔어요. 몇 년 전부터 아팠던 분인데 결국 가게 됐더라고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선이었습니다. 예전에 보험 들 때 한두 번 본 적이 있던 분이에요. 이선이도 저를 알아봤나 봐요. 서로 인사를 나눴죠. 참 안 됐네요. 김씨 아저씨도 참 좋은 분이었는데. 이선이가 말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그러게요. 부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따라가는군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선희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도 남편 먼저 보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같은 처지구나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커피 한잔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이선희도 남편 잃고 2년 정도 혼자 살고 있었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서러워요. 이선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공감됐습니다. 맞아요.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해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똑같이 겪어본 사람들이니까요. 그 뒤로 가끔 만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산책하다 마주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반가웠어요. 나이 비슷한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몇 달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이렇게 혼자씩 살 것 없이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이선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크게 놀라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재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컸습니다. 주변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자식들 의견도 물어보고 더 알아본 다음에 결정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남았다고 시간을 끌어. 지금이 아니면 언제야.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딸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수진아, 아빠도 사람이야. 혼자 살기 외로워. 이선희도 좋은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딸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몇 주 후 간단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큰 잔치는 하지 않았어요. 나이도 나이고 재혼이니까 조용히 하자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는 순간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옆에 사람이 있어서 잠이 잘 왔습니다. 이선희의 작은 숨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린 거죠. 사랑보다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재혼 후 저는 이선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은 전세로 내놓고 이선희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엔 정말 설렜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이선희 집은 제 집보다 조금 컸어요. 방 3개에 거실도 넓었고요. 이선희가 20년 넘게 살던 집이라 모든 게 이선희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당신 옷장이에요. 이쪽은 제가 쓰던 거고요. 이선희가 옷장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절반 정도 공간을 비워뒀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옷을 걸어보니까 뭔가 어색했어요. 40년 넘게 써온 제 옷장이 아니니까 어디에 뭘 넣어야 할지 헷갈렸거든요. 첫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선희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벌써 일어났네요? 우리 7시에 아침 먹기로 했잖아요. 이선희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아, 제가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습관이라. 그래도 같이 사는 거니까 시간을 맞춰야죠. 너무 일찍 일어나면 저도 신경 쓰여요. 이선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부부가 된 이상 서로 배려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7시까지 침실에서 기다렸다가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도 달랐어요. 저는 간단하게 밥에 김치, 된장국 정도면 충분했는데 이선희는 반찬을 여러 개 차려놨어요. 정성스럽긴 했지만 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많이 드세요. 남자분들은 아침을 든든히 드셔야 해요. 이선희가 밥을 더 퍼주면서 말했어요. 고마웠지만 저는 원래 아침을 많이 안 먹거든요. 그런데 남기기도 미안하고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려고 했더니 이선희가 말렸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남자가 뭘?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역할을 정확히 해야죠. 밭일은 남자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맞아요. 이선희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설거지 정도는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며칠 지나니까 더 구체적인 규칙들이 생겼어요.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미리 말하고 몇 시에 들어올지도 알려줘야 했어요. 부부는 서로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안심이 되죠. 이선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해했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답답했습니다. TV 시청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채널 선택권이 이선희에게 있더라고요. 당신은 뭘 보고 싶어요? 물어보긴 했지만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말하면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건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보면 안 될까요? 이선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처음엔 양보하는 마음이었는데 매일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언제 볼 수 있나 싶었어요. 화장실 사용도 순서가 있었어요. 이선희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거예요. 아침에 급할 때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자가 준비할 게 더 많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선희가 그렇게 말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도 사람인데 급할 때가 있거든요. 가장 불편했던 건 손님 접대 방식이었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집에 왔는데 이선희가 차를 타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신랑이 평소에 집에서 말이 없어서요. 밖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친구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집에서는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친구가 간 후에 이선희에게 말했어요. 친구 앞에서 그런 말씀은 좀. 뭐요? 사실이잖아요. 집에서 당신 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선희가 반문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집에서 말을 안 했거든요. 말할 기회도 말할 내용도 별로 없었으니까. 잠자리도 달랐어요. 저는 원래 10시 반 정도에 자는 편인데 이선희는 11시 반에 잤어요. 함께 자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엔 일찍 깨면 안 되고요. 수면 패턴이 바뀌니까 몸이 피곤했어요. 그렇다고 먼저 자러 들어갈 수도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부부는 같이 자야죠. 따로따로 자면 무슨 부부예요. 이선희의 말이 맞긴 했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몇 주 지나니까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모든 게 이선희 기준에 맞춰져 있었어요.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통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선희가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잖아요. 이선희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저는 불편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트집 잡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선희가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건 사실이니까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제 생활 방식은 사라졌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제 습관들이 몇 달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생활인가 하고요. 외로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재혼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이선희의 아들 박민재가 처음 집에 왔습니다. 38살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왜소한 체격이었어요. 인사는 정중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민재가 고개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요즘 어려워서요. 가끔 와서 밥 먹고 갈 거예요. 이선희가 미리 얘기해 줬거든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아들이 어려울 때 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박민재가 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1번 정도였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 왔습니다. 그것도 저녁 시간에 맞춰서요. 민재야 왔구나. 빨리 와서 앉아. 이선희가 아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게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박민재가 오면 식탁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는데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 일은 어때? 아직 힘들어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템을 알아보고 있어요.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한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했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끼어들 타이밍도 없었고요. 박민재가 간 후에 이선희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한가 보네요. 그냥 듣기만 해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이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신경 쓴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건데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몇 주 지나니까 박민재가 거의 매일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녁 시간에만 오는 게 아니라 낮에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없을 때 와서 있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일찍 들어왔는데 박민재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일찍 오셨네요. 박민재가 일어나면서 말했는데 전혀 민망해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민재 씨도 여기 계셨네요. 어머니가 점심 차려주신다고 해서요. 그때 이선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왔어요? 민재 점심 먹고 가려고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어색했지만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박민재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죠. 점점 이 집에서 박민재가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기분 나빴던 건 박민재가 제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제가 주로 앉는 소파 자리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박민재가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 아버지 자리였나요? 박민재가 일어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표정이나 말투에서 미안해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왜 제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더 문제가 된 건 집안일 결정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거실 커튼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언제 바꾸기로 했어요? 어제 민재랑 상의했어요. 너무 낡았잖아요. 이선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커튼이 낡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언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몰랐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별일 아닌데 뭘 그래요? 커튼 하나 바꾸는데. 이선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커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아무 말 없이 결정된 게 기분 나빴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거실 선반 정리, 화분 위치 바꾸기, 심지어 인터넷 요금제 변경까지 모든 결정이 이선희와 박민재 사이에서 이뤄졌고 저는 나중에 결과만 통보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보일러 수리 때였어요. 어느 날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제가 알던 업체에 연락하려고 했어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서요. 가격도 저렴하고 신뢰할 만해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선희가 말했어요. 민재가 이미 연락했어요. 민재 친구가 그쪽 일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여러 곳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이미 정해진 일인데 왜 자꾸 말을 바꿔요? 이선희가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의견을 낸 것뿐인데 이미 정해진 일을 건드리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박민재가 끼어들었어요. 아저씨는 그냥 가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아저씨는 그냥 가만 계세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67살 먹은 제가 38살한테 그냥 가만 계시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말이죠. 물론 법적으로는 이선희 집이지만 저도 여기서 사는 사람인데요. 그 순간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가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선희의 남편이라는 타이틀만 있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선희는 박민재 편을 들었어요. 아니, 편을 든다기보다는 원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신경 쓴 게 아니라 의견을 낸 것뿐인데 계속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참견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선희가 돌봐주는 사람 정도였죠. 박민재가 올 때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에 같이 있으면 어색했거든요.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저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제가 끼어들려고 하면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 네. 그렇네요. 형식적으로 대답하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제가 원했던 재혼 생활인가 하고요. 외로움은 덜어졌지만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이요. 제 딸 수진이는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술까지 마시기 시작하면서 견디다 못해 헤어진 거예요. 그때 손주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수진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주말엔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해요. 그래도 아이 학원비며 생활비가 빠듯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수진이네 집에 갔을 때 보면 정말 어려워 보였어요. 냉장고에 반찬도 별로 없고 수진이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이는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안 괜찮아 보였어요. 특히 손주가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원 안 가고 싶어요. 손주가 그렇게 말할 때 수진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재미없어? 아니에요.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요.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하다니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손주 학원비를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어요. 제 연금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처음에 수진이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도 이제 혼자 사시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수진아, 아빠는 괜찮아. 연금도 나오고 손주 교육비 정도는 할아버지가 도와줘야지. 겨우 설득해서 받게 만들었어요. 수진이도 정말 필요했나 봐요. 그 뒤로는 고맙다는 인사를 계속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도 계속 보냈어요. 이선희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각자 연금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생활비는 반반 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쓰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선희가 제 통장을 봤어요. 은행에서 돌아온 제가 통장을 거실 테이블에 놔뒀는데 이선희가 그걸 본 거죠. 이게 뭐예요? 이선희가 통장을 들고 물어봤어요. 수진이한테 보낸 3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건 딸한테 보낸 거예요. 왜 딸한테 돈을 보내요? 이선희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주 학원비 도와주는 거예요. 수진이가 혼자 키우느라 힘들어해서요. 그때 이선희 얼굴이 확 변했어요. 왜 우리 집 돈을 내 딸한테 써요? 각자 연금은 각자 쓰기로 했잖아요. 그건 개인 용돈 얘기였지. 가족한테 돈 주는 건 다른 문제죠. 이선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딸을 돕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도 제 연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부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상의해야죠. 이선희가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 부드럽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도 살기 빠듯한데 빠듯하지 않잖아요. 두 사람 연금이면 충분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딸은 이미 시집간 사람이잖아요. 왜 계속 챙겨줘요? 이선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집간 사람이라고 해도 제 딸인데 어려울 때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혼했으니까 다시 제 딸이 된 거 아닌가요? 이혼했으면 더 독립적으로 살아야죠. 언제까지 아빠한테 손 벌릴 거예요? 이선희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제 딸을 나무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딸이 어려울 때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며칠 지나서 박민재가 왔을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저씨 딸한테 돈 준다면서요? 박민재가 은근히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학원비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건 미리 상의하셔야죠. 어머니도 기분 나빠하시던데. 박민재가 마치 자기가 이 집 어른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보다 30살이나 어린 사람이 저한테 훈계하는 기분이었어요. 제 돈으로 하는 건데요. 부부가 된 이상 제 돈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돈이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민재가 어머니한테 돈을 받을 때는 괜찮고 제가 딸한테 돈을 줄 때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다음 달 학원비를 보내야 하는 날이 왔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했는데 학원비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이번 달은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제가 재혼했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아빠가 보내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돈을 보내려니까 고민이 됐어요. 또 이선희한테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선희가 외출한 사이에 은행에 가서 보냈어요. 그리고 통장은 제 방 서랍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돕는 일을 숨어서 해야 한다니. 67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조심해서 보냈어요. 이선희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은행에 가거나 인터넷 뱅킹을 배워서 몰래 송금했습니다. 67살에 인터넷 뱅킹을 배운 이유가 딸한테 돈 보내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날은 이선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그냥 산책 좀 하고 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은행에 간 걸 들키면 또 화낼까 봐서요. 수진이는 돈을 받을 때마다 고마워했지만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제가 제 딸을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숨어서 해야 하는 건가요? 가끔 수진이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볼 때도 이선희 눈치를 봐야 했어요. 누구 전화해요? 딸이에요. 또 돈 달라고 하나요? 이선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안부 묻는 거예요. 수진이와 통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할 수 없었어요. 이선희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말이 짧아졌거든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어두워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한테 새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아버지가 딸을 돕는 일이 눈치 보고 몰래 해야 할 일이 된 거죠. 67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재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 저도 긴장됐어요. 이선희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때요? 넓기도 하고. 이선희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저는 좋다고 했어요. 수진이와 손주도 올 수 있고 이선희 가족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재 형님네도 오시고 민재도 와요. 우리 가족 다 모이는 거죠. 이선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민재 형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집안이 바빠졌어요. 이선희가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저도 도우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손님 접대 준비는 제가 할게요. 당신은 그냥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선희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새 남편 가족을 만나는 거니까요. 명절 당일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민재가 왔고 1시간 후에 민재 형님네 가족이 왔습니다. 형님은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형수님과 고등학생 조카까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형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제 딸 수진이와 손주는 오후에 올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선희 가족들만 있었던 거죠. 이선희가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형님네 가족 챙기고 차 끓이고 과일 깎고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형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버스 기사였어요. 은퇴하고 지금은 연금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정중한 대화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서로 잘 모르니까 할 말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박민재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아저씨 따님이 이혼하셨대요. 손자 하나 데리고 살고 계시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굳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아, 그러세요? 형님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형수님도 묘한 표정이었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선희가 본격적으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수진이 언제 와? 제가 이선희에게 물어봤어요. 이 시쯤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선희 목소리가 좀 차가웠어요.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박민재가 수진이 이야기를 꺼낸 뒤로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이 시가 조금 넘어서 수진이와 손주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정성껏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새 옷도 입고 손주도 깔끔하게 차려입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손주도 똑같이 인사했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선희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박민재도 마찬가지였고 형님네 가족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이선희가 자리를 안내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리가 자연스럽게 갈린 거예요. 이선희와 박민재는 식탁 한쪽 끝에 앉았고 형님네 가족들도 그 옆에 앉았어요. 제 딸과 손주는 식탁 반대편 끝에 앉게 됐고요. 저는 그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앉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음식 서빙도 달랐어요. 이선희가 먼저 형님네 가족들부터 챙겨줬고 그 다음이 박민재, 저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 딸과 손주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드세요. 많이 준비했어요. 이선희가 형님네 가족들에게는 정말 친절했어요. 계속 음식을 권하고 부족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 그런데 수진이와 손주한테는 그냥 형식적이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대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로 이선희 가족들끼리만 이야기했어요. 민재야, 요즘 사업은 어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형님. 그래. 뭔데 그렇게 힘들어? 유통업인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선희 가족 이야기만 나왔어요. 저나 수진이는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가끔 저한테 말을 걸어도 형식적이었어요. 도연 씨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지내고
가끔 산책하고 그래요. 아, 그러시겠네요. 대답하고 나면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수진이는 더 힘들어 보였어요. 계속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가끔 제게 눈빛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제가 봐도 불편해 보였어요. 손주는 처음엔 신기한 듯 둘러봤지만 점점 심심해 하더라고요. 대화에 낄 수도 없고 같이 놀 아이도 없고. 할아버지. 손주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왜? 우리는 왜 저기 앉아요? 손주가 이선희와 박민재가 앉은 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요. 식탁 배치도 대화 내용도 모든 게 그걸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자리가 그렇게 된 거야.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손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이 눈에도 이상해 보이는 거죠.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선희는 형님네에게는 정말 친절했지만 수진이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수진 씨는 어떤 일 하세요? 형수님이 그나마 수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마트에서 일해요. 아, 그러세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박민재는 손주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형님네 조카한테는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였는데 제 손주한테는 거의 말도 안 걸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더 불편해졌어요. 이게 정말 가족 모임이 맞나 싶었거든요. 완전히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선희와 박민재, 형님네 가족이 한 그룹이고 저와 수진이, 손주가 다른 그룹인 거죠.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벌써? 저녁도 하고 가지. 제가 말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요. 수진이 표정을 보니까 더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해됐습니다. 수진이와 손주가 간 후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이선희가 훨씬 편해 보였고 대화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남남이었을까요? 아이의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할아버지, 우리는 왜 저기 앉아요? 그 말에 그날의 모든 분위기가 설명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후였어요. 집 안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명절 때 일어난 일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옛 직장 동료인 정수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이요, 형.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창호도 부를게. 예전 얘기나 하면서. 정수 형은 저보다 5살 위였고 창호는 제 나이 또래였어요. 모두 같은 버스 차고지에서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자. 3시쯤 어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즘 집에서 말할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선희에게 말했어요. 옛날 직장 동료들 만나고 올게요. 누구요? 정수 형이랑 창호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만나는데요? 동네 커피숍에서요. 이선희가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처럼 몇 시에 들어올지 물어보더라고요. 5시쯤 올게요. 너무 늦지 마세요.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커피숍에 가니까 정수 형이 먼저 와 있었어요. 도연아, 오랜만이다. 정수 형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얼굴이 좀 늙긴 했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형도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그럭저럭이지. 나이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프긴 해. 잠깐 후에 창호도 왔어요. 야, 도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창호야, 잘 있었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함께 일했던 시절, 힘들었던 일, 재미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요. 기억나? 그때 도연이가 새벽 첫차 운전하면서 졸아서 정류장 지나쳤던 적. 정수 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때요. 승객들이 얼마나 화냈는지, 죄송하다고 얼마나 사과했던지.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웃긴 일이었어요. 그래도 도연이는 성실했어. 지각 한 번 안 하고. 창호가 말했어요. 성실하긴. 워낙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웃을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뭐 하며 지내? 정수 형이 물어봤어요.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연금 받으면서요.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창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작년에 했어요. 어때?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글쎄요. 복잡하네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대답이 나왔어요. 뭐가 복잡해? 정수 형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겪고 있는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아내 아들이 자주 와서 집안일에 간섭하고 저는 뭔가 외부인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제 딸한테 용돈 주는 것도 눈치 보게 되고요. 친구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왔어요. 그건 좀 심하네. 자기 돈으로 자기 딸 도와주는데. 창우가 공감해 주었어요. 내가 보기엔 도연이가 너무 양보하는 것 같아. 남자가 너무 눈치 보면서 살면 안 되지. 정수형의 말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양보만 하고 사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도 재혼한 이상 서로 맞춰가야죠. 맞춰가는 것과 무시당하는 건 다른 거지.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답답함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아, 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웃음도 많고 활발했잖아. 창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지금 보니까 많이 위축된 것 같아. 정수 형도 동의했어요.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친구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 탓이 아니야. 환경 탓이지. 집에서 눈치 보며 살면 누구나 그렇게 돼. 정수 형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 저는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들이 더 나왔어요. 버스 기사 시절의 에피소드들, 함께 회식했던 일들, 서로 도와가며 일했던 기억들. 그때 도연이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기억나? 첫 운행에서 떨면서. 아, 그때 정말 떨었어요. 승객들 앞에서 실수할까봐. 그런데 금방 적응했잖아.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친구들이 제 장점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니까 오랜만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었거든요. 도연이는 원래 유머 감각도 좋았어. 사람들을 잘 웃겨줬는데. 맞아, 차고지에서 분위기 메이커였지.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었어요. 요즘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금세 흘렀어요.
어느새 5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벌써 이 시간이네. 집에 가야겠어요. 아쉽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음에 또 만나자.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제가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커피숍에서 나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크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저 자신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는데 앞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선희였습니다. 장 보러 나왔다가 저를 본 것 같았어요. 이선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여기서 뭐해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장 보러 나왔는데 당신이 보이네요. 이선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래요? 재미있게 놀았나 보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곱지 않았어요. 뭔가 비꼬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이선희가 계속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말이 없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어봤지만 이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쌀쌀맞게 저녁 준비만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이선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지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웃었던 하루였는데 왜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조심스러워져야 하는 걸까요? 친구들과 만났던 다음 날부터 이선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고 밥상을 차릴 때도 툭툭 그릇을 내려놓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이선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표정과 행동은 별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저를 쳐다볼 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박민재가 와서 이선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는데 제 쪽을 흘끗흘끗 쳐다보더라고요. 일주일쯤 후였을까요? 또 정수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아, 이번엔 우리 집에서 만나자. 창호 부인도 오고 우리 마누라도 있을 거야. 집에서요? 응, 집 뒷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부인도 같이 오라고 해. 정수 형이 이선희까지 초대한 거예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선희도 제 친구들과 친해지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선희에게 말해봤어요. 정수 형이 집에 놀러 오라고 하는데 같이 갈까요? 누구요? 지난번에 만났던 친구요. 부인들도 같이 온다고 해요. 이선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보죠. 당신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궁금하다기보다는 점검해 보겠다는 느낌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정수 형 집에 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뒷마당이 꽤 넓었어요. 창호 부부도 이미 와 있었고 정수 형 부인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이분이 도연 씨 부인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수 형 부인이 정말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창호 부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안녕하세요. 이선희입니다. 이선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여자분들끼리 이야기하고 저희는 고기 굽는 걸 도와드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어요. 도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고 유머도 있고. 창호 부인이 칭찬해줬을 때였어요. 유머요? 집에서는 말도 잘 안 하는데.
이선희가 그렇게 말했어요. 농담처럼 웃으면서 했지만 뭔가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요? 회사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정수형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회사에서와 집에서가 다른 사람 같아요. 이선희가 또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해서 웃기만 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다들 함께 앉았어요. 고기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이선희만 계속 이상했어요. 도연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 정수형이 물어봤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이선희가 먼저 말했어요. 편하게 지내기만 하죠. 집안일도 안 하고. 그 말에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분들이 다 그렇지.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창호 부인이 분위기를 살리려고 말했는데 이선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봤는데 여기서만큼이나 잘 웃고 계시던데. 이선희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당연히 좋죠.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는데 이선희는 계속했어요. 집에선 말도 없더니 여기선 잘 웃네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정수형도 창호도 부인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창피했거든요. 여보,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이선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인 줄. 집에서는 TV만 보고 앉아 있는데 정수형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냥 편한 사이니까 그런 거겠죠. 편한 사이라니요. 그럼 저와는 불편한 사이라는 뜻인가요? 이선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완전히 공격적으로 변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왜 이러냐고요? 당신이 집에서는 말도 없이 있다가 밖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구니까 신기해서 그래요. 이선희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말 없는 건 별일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별일 없어서요? 그럼 저와는 할 말이 없다는 뜻이네요. 이선희가 정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부인,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정수형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선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흥분하지 말라고요? 제가 왜 흥분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이 뭐예요? 제가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집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밖에서는 이렇게 수다쟁이가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체면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도연아, 우리 그냥 가자. 창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깨진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실례했네요.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 씨. 저희가 죄송해요. 정수형 부인이 미안해하면서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이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차 안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당한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 창피했어요. 다음 날 정수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아,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이해해. 형,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런데 정수형의 위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이미 모든 게 엇갈려 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만나지 않았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형, 미안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창호야, 다음에 만나자. 지금은 좀. 핑계를 대면서 만나기를 피했어요. 친구들도 눈치를 챘는지 점점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또 이선희가 와서 그런 일을 벌일까 봐서요. 제 체면이 또 바닥으로 떨어질까 봐서요. 집에서도 더 조용해졌어요. 이선희 앞에서는 웃지도 않았고 말도 최소한만 했습니다. 혹시 그것조차 문제가 될까 봐서요. 친구들 앞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집에서 더욱 조용해졌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게 됐어요.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며칠 동안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하고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해진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이선희는 그 일 이후로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마치 자기가 옳은 일을 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았죠? 밖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굴 거면 집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박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일을 들었는지 저를 보는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저씨도 이제 철이 들겠네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보다 30살 어린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어요. 혼자 앉아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돌아봤습니다. 재혼을 결심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선희를 만났을 때의 설렘, 재혼식 날의 기대감,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일상들. 문득 깨달았어요. 문제는 재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아내를 잃고 3년 정말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누군가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랑이 뭔지, 진짜 저와 맞는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볼 시간도 주지 않고 결정해버린 거죠. 이선희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저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가족에 대한 생각도 달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요. 결혼 전에 이선희가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좋아요. 가족은 서로 맞춰가는 거죠. 각자 역할이 있어야 해요. 그때는 그냥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통제하려는 성향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을 견디기 힘든 사람인데 말이죠. 박민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거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있는지 미리 알아봤어야 했어요. 제 딸 수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손주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해 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당장의 외로움을 달래는 게 급했어요. 혼자 있기 싫어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던 거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에요. 외로움은 덜어졌지만 대신 다른 종류의 고통이 생겼어요. 제 존재가 무시당하고 제 가족이 소외당하고 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고통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를 존중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맞춰갔거든요. 집안일을 결정할 때도 둘이 상의했고
자식 문제도 함께 고민했어요. 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이 집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요. 그냥 이선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일 뿐이죠. 제 딸을 도와주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심지어 웃는 것까지 지적받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원했던 노후인가 생각해 보니까 절대 아니었어요. 외로움을 못 견뎌서 선택한 재혼이 오히려 제 존엄성을 잃게 만들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고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걸요. 제 삶의 방식, 제 존엄성, 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것들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전화할 때마다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빠, 괜찮으세요? 왜 목소리가 어두워요? 딸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살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손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 할아버지, 우리는 왜 저기 앉아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이 계속 생각났어요.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67살까지 살면서 이런 기본적인 판단도 못했다니요. 외로움이라는 건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생기는 거더라고요. 이선희와 함께 있어도 저는 여전히 외로웠어요. 아니,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저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눈치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도 나이고 다시 혼자 살기도 막막하고. 하지만 이렇게 존엄성을 잃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혼자 앉아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얼마나 준비 없이 결정했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쳤는지요. 재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외로움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이야기해보고, 정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해 본 다음에 결정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노후를 망친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 성급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외로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더라도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시겠습니까? 67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더라고요. 노년 재혼이 닥쳐올 8가지 불행. 미리 알아야 후회가 없다. 저는 박선우입니다. 올해 71살이죠.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다가 정년퇴직하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계획이란 게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엔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하는 소리, 텔레비전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요. 아침은 대충 빵 한 조각으로 때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점심때가 되면 집에서 나가곤 했어요. 혼자 있기가 답답해서 말이죠. 병원 근처 식당에 가서 혼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님이 가끔 물어봐요. 할아버지, 오늘도 혼자세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녁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혼자 웃고 혼자 중얼거리고 뉴스를 보면서도 저 사람 참 나쁜 애라고 혼잣말하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가끔 아들에게 전화해 볼까 하다가도 그만뒀습니다.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밤이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몸이 아픈 날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제 안부를 묻지 않는 그 적막한 말이에요. 오늘 어땠어? 밥은 먹었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 갔어요. 뭔가 해볼 게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때 오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65살이라고 하더군요. 이혼 후 10년째 혼자 산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이런 정도였죠. 며칠 후 다시 복지관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사세요?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미경 씨는 말을 참 부드럽게 했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 말에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적응됐어요 라고 말했지만 미경 씨 눈엔 다 보였나 봐요. 점심 드셨어요? 저도 아직인데 같이 드실래요? 미경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말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게 됐으니까요.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이 금세 지났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니 미경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만나게 됐어요. 복지관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가끔은 같이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전화할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미경 씨한테 전화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 씨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제 전화를 기다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기뻐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외로움에서 벗어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저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이거였어요.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무서운 감정이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미경 씨와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선우 씨,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저는 잠깐 멈춰서서 미경 씨를 바라봤어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거든요. 미경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재혼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71살에 다시 결혼을 생각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미경 씨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고민하나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몇 년씩 연애할 시간도 없잖아요. 다음 날 미경 씨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말이에요. 미경 씨가 제 말을 끊으며 웃었어요. 우리 나이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 말이 참 시원하게 들렸어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따지겠어요? 젊을 때처럼 이것저것 계산하고 고민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미경 씨도 혼자 살기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죠. 지금은 좋은 시간 보내는 게 먼저죠. 미경 씨가 덧붙였어요. 정말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다 제쳐두고 순수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만나서 산책도 하고 함께 시장도 보고 가끔은 미경 씨 집이나 제 집에서 같이 밥도 해 먹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게 부부의 삶이구나 싶었죠. 어느 날 미경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정식으로 결혼해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부부가 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경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떤 병원에 다니는지,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 씨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빚은 없는지, 매월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경 씨가 좋은 시간이 먼저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요. 어느 날 미경 씨 집에 갔을 때였어요. 화장실에 약통이 여러 개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기타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아, 미경 씨도 아픈 곳이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괜히 상처받을까 봐서요. 제 집에 와서도 미경 씨는 제 약통을 봤을 거예요. 저도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있거든요. 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간이 먼저니까요. 가족 이야기도 깊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했고, 미경 씨는 딸이 둘 있다고 했어요. 그것만 알았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재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라고만 했어요. 둘 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도 부모가 행복하면 이해해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가장 큰 실수는 간병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면 언젠가는 몸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서로 돌봐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요양원에 가야 할까? 이런 무거운 주제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미경 씨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행복한 게 중요하죠. 그 말이 참 달콤하게 들렸어요. 복잡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법의 말 같았거든요. 결혼 날짜도 빨리 정했어요. 한 달 후로 잡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오래 끌어요? 라는 미경 씨 말에 저도 동의했거든요. 준비할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히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혼인신고 전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저는 다시 기혼자가 되는 거구나. 외로움도 끝나고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겠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설레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걱정만 늘었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그 느낌이 맞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걸 다 빼먹고 있었거든요. 꼭 해야 할 질문들을 스스로 지워버린 거였어요. 건강, 재산, 가족, 미래에 대한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말이에요. 너무 늦게 만났다는 조급함이 너무 빠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성급했던 거죠.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신중함을 포기해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신중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하기 일주일 전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경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선우 씨, 아드님께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미경 씨는 딸들한테 말했어요? 저도 아직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아들 민수는 45살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살고 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밥 잘 드세요? 이런 식으로요. 착한 아이긴 한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민수가 제 재혼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하세요? 라고 할 게 뻔했어요. 그리고 온갖 걱정을 늘어놓겠죠. 재산 문제, 건강 문제, 나중에 돌봄 문제까지. 미경 씨 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경 씨가 가끔 딸들 이야기를 할 때면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큰 딸은 성격이 좀 까다로워요. 작은 딸은 돈에 민감해요. 이런 식으로요. 결국 우리는 결정했어요.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알리자고요.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으면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라고 미경 씨가 말했어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혼인신고 당일 구청에 갔어요. 간단한 절차였어요.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고 사진 찍고 30분도 안 걸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부부네요. 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저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한테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게 좀 미안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에 만날 때 말하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말하자, 이렇게 계속 미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회사 일로 근처에 왔다면서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전과 똑같이 인사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 말해야 하나?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바로 그때 미경 씨가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울렸죠. 저는 당황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선우 씨, 저 미경이에요. 저녁 뭐 드실지 궁금해서요. 미경 씨 목소리였어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가 물었어요. 아버지, 방금 누구예요? 선우 씨라고 부르던데요? 제가 머뭇거렸어요. 그냥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야.
복지관 분이 아버지 집 전화번호를 알아요? 그리고 저녁 메뉴까지 물어봐요? 민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사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재혼했다.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재혼이요? 언제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반대할까 봐서.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결혼을 혼자서 결정하시고 한 달 동안 숨기시고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한 일이니까. 이미 했다고요? 그럼 저한테는 상의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민수가 화를 냈어요. 이렇게 화내는 아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 사세요? 자식은 있어요? 민수가 연달아 물었어요. 저는 하나씩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그분 재산은 얼마나 되세요? 빚은 없어요? 건강은 어때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미경 씨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 설마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결혼하신 거예요? 민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였어요. 사랑하면 그런 게 중요해?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 사랑이라고요? 정말 사랑이세요? 아니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민수가 전곡을 찔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미 결혼했으니까 이해해달라.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저희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영향? 재산 문제, 돌봄 문제, 여러 가지요. 그리고 그분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 아직이요? 그럼 그분도 자식들한테 숨기고 결혼한 거예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둘 다 자식들한테 숨기고 결혼했다고요? 그날 민수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다니.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며칠 후 미경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큰딸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미경 씨가 결혼 반지 낀 손을 보고 의심했던 거예요. 결국 들켜버렸죠. 엄마,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해요? 그 남자 누구예요?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딸들의 반응도 민수와 비슷했어요. 미경 씨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우 씨, 딸들이 너무 화났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위로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양쪽 자식들이 만나게 됐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차갑더군요. 서로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죠?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미경 씨 큰딸이 대답했어요. 서로를 의심하며 대화가 시작됐어요. 재혼은 순식간에 가족 간의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한 결정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자식 문제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더 크게 터지고 말았죠. 자식들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미경 씨와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가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우 씨, 우리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생활비요? 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장 보는 돈도 있고. 미경 씨 표정이 진지했어요. 아, 이런 걸 미리 정해야 하는구나 싶었죠. 제가 다 낼게요. 뭐가 얼마나 들겠어요? 제가 선뜻 말했어요. 미경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부담해야죠. 괜찮아요. 제가 집 주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때 미경 씨가 말했어요. 선우 씨, 우리 정확하게 정하고 살아요. 각자 자식 있으니까 재산은 손대지 말자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좀 이상했어요. 재산은 손대지 말자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재산이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많이 가진 게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나중에 자식들 줄 거니까 서로 손대지 말자는 거예요. 미경 씨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공평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민수한테 남겨줄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좀 서늘했어요. 신혼인데 벌써 이런 계산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럼 생활비는 반반 할까요? 미경 씨가 제안했어요. 반반이라니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한 달 살아보고 계산해서 반씩 내자고요. 결국 그렇게 정했어요. 첫 달을 살아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전기세, 가스비는 2배로 늘었고 장 보는 돈도 상당했어요. 미경 씨가 좋아하는 유기농 식품들이 비출거든요. 계산해보니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였어요. 50만 원씩 내면 되겠네요. 미경 씨가 말했어요. 저는 내 몫을 냈어요. 그런데 미경 씨가 돈을 낼 때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며칠 후 미경 씨가 아팠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든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갔어요. 진료비가 3만 원 나왔는데 미경 씨가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낼게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미경 씨가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카드가 막혔나 봐요. 이상하네. 제가 낼게요. 결국 제가 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 씨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카드에 문제가 있나 봐요.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괜찮아요. 부부인데 뭐.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미경 씨가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카드 결제가 안 될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대신 냈죠. 미경 씨, 카드에 정말 문제가 있나 봐요. 은행에 가보셨어요? 네, 갔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요. 미경 씨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2배는 늘었더라고요. 미경 씨 몫까지 제가 다 낸 셈이었어요. 50만 원씩 반반 내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100만 원을 낸 거였죠. 미경 씨, 이번 달 생활비 계산 좀 해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럽시다. 미경 씨도 동의했어요. 계산해보니 제가 훨씬 많이 냈어요. 제가 많이 냈네요. 차액은 어떻게 할까요? 죄송해요. 요즘 통장 사정이 좀. 미경 씨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카드가 막힌 게 아니라 돈이 부족했던 거였어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번 달만 좀 어려워서요. 그럼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을게요.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경 씨는 여전히 돈을 내지 못했어요. 이번 달은 연금이 늦게 나와서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미경 씨가 비싼 건강식품을 주문했더라고요. 홈쇼핑에서 100만 원짜리 제품을 샀어요. 미경 씨, 이거 언제 주문했어요? 아,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100만 원이나 해요? 네, 좀 비싸긴 하지만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생활비는 못 내면서 100만 원짜리 건강식품은 사다니요. 돈은 어떻게 냈어요? 카드로 냈어요. 어느 카드로요? 제 카드로요. 그럼 돈이 있는 거잖아요. 왜 생활비는 못 낸다고 했을까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가 정말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활비만 내기 싫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미경 씨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미경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돈이 어려우세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건강식품은 100만 원씩 사면서 생활비는 못 낸다고 하니까요. 미경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죄송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건강식품하고 생활비는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식품은 제가 먹는 거니까 제가 사는 거고 생활비는 같이 쓰는 거니까 같이 내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미경 씨에게는 내 돈과 자기 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 돈으로 사고 공통 비용은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사 먹고 싶은 것도 제 돈으로 사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장 보는 것도 제가 다 냈는데요. 그건 제가 카드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어요. 미경 씨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돈 계산을 하는 벽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부부인가? 뭔가 계약 관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렇게 돈 계산을 해야 하나요? 미경 씨도 느꼈나 봐요. 그날 밤 각방을 쓰자고 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돈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느꼈던 따뜻함, 설렘, 감사함이 모두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 남았어요. 노년 재혼에서는 사랑보다 돈이 먼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돈 문제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같은 집에서 살아야 했어요.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죠. 말을 아껴가며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기상 시간이었어요. 저는 평생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공무원 시절부터 그랬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고 간단히 산책하는 게 제 하루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미경 씨는 아침잠이 많았어요.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미경 씨가 잠에서 깨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까지. 선우 씨, 너무 일찍 일어나세요. 미경 씨가 아침에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평생 이런 습관이라서요. 좀 늦게 일어나시면 안 될까요? 7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라니요. 쉽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으려고 해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눈만 뜨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며칠 참아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 몸이 5시 30분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억지로 참고 있으니 온몸이 불편했어요.
결국 다시 평소대로 일어났어요.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미경 씨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침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또 일찍 일어나시네요. 죄송해요. 정말 습관이라서요. 이번엔 식사 문제였어요. 미경 씨는 짠 음식을 좋아했어요. 김치찌개도 짜게 끓이고 나물도 간이 세더라고요. 저는 혈압이 좀 높아서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거든요. 미경 씨, 간을 좀 싱겁게 할 수 있을까요?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혈압 때문에 짜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선우 씨 것만 따로 간 안 하고 드세요. 따로 간을 하지 않은 음식은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냥 물에 삶은 채소 같았어요. 그렇다고 미경 씨한테 맞춰서 짜게 먹자니 건강이 걱정됐고요. 매 끼니마다 고민이었어요. 선우 씨는 입맛이 이상해요. 미경 씨가 말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건강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간이 좀 세야 맛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싱겁게 드시니까 영양도 부족하고 저희 집 냉장고 앞에서 신랑이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건 너무 짜요. 이건 너무 싱거워요. 서로 불만이었죠. 그리고 위생 문제도 있었어요. 저는 깔끔한 편이에요. 식사 후에는 바로 설거지하고 쓰레기도 즉시 버리고 화장실 쓴 후에는 환풍기 틀어놓고 청소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미경 씨는 좀 달랐어요. 설거지를 나중에 몰아서 하고 쓰레기도 며칠 모아뒀다가 한 번에 버리고 화장실도 쓰고 나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미경 씨, 설거지 좀 바로바로 해요. 왜요? 저녁에 한 번에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냄새가 나요. 별로 안 나는데요? 저는 냄새가 나는 게 정말 싫었어요. 특히 여름에는 더했죠. 음식 찌꺼기가 있는 그릇을 오래 놔두면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견딜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설거지했어요. 제가 할게요. 왜 하세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7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갑자기 바뀌라고 할 수도 없고요. 텔레비전 문제도 심각했어요. 저는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조용히 보는 편이고요. 그런데 미경 씨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그것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봤어요.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돼야 잘 들려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져요. 선우 씨는 아직 괜찮으신가 봐요. 귀가 어둡다고 하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시끄러웠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제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요. 이어폰을 쓰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어요. 자기 집에서 이어폰을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결국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지냈어요. 냄새 문제도 있었어요. 미경 씨는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편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후각이 둔해져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겐 너무 독했어요. 특히 아침에 미경 씨가 화장하고 나면 거실 전체에 향수 냄새가 퍼졌어요. 숨쉬기가 답답할 정도였어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켰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미경 씨, 향수를 조금만 뿌리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도 적게 뿌린 거예요. 예전엔 이것보다 더 많이 뿌렸는데 제가 냄새에 좀 민감해서요. 나이 들면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미경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두통까지 생겼거든요.